정을 주고 키우면 가족에게 주는 것과 같은 애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도를 지나쳐 부모보다도 대접받는 강아지를 보니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강아지에게는 한 달에 100이고 200이고 아끼지 않고 쓰는 아들 며느리. 하지만 부모에게는 10만 원 병원비를 내주는 것조차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가족이 아니라는 소린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모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당연하다는 듯이 바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염치 없고 뻔뻔한 자식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강아지가 부모보다 귀한 듯하니 김 씨도 더 이상 그에 응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강아지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며느리 덕에 강아지라면 질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31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해가 김 씨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기 때문이죠. 김 씨의 가정은 무척 평범했습니다. 큰 부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주 어렵지도 않은 정도의 경제 수준으로 쭉 살았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으로 김 씨 부부 모두 착실하게 살아서 내 집도 있었고 어느 정도 모아둔 돈도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시키고 소소하게 노후를 살아갈 만큼 말이죠. 그리고 형편이 비슷한 사돈네를 보니 아들이 배우자를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서로의 재산으로 인해서 잡음은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집 문제로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는 못했습니다. 양가에서 반씩 보태서 전셋집을 얻어주기로 했는데 그게 불만인 모양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째서인지 며느리는 농담인 듯 진담인 듯 김 씨 부부를 원망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아들이 하나라 물려받을 사람도 하나이니 남들만큼은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했으면 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결혼을 하기도 전에 며느리라는 사람에 대해 잠시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외동으로 자라서 좀 그런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에요. 말을 잘 돌려서 못해서 그래요. 돌려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그냥 요즘에 집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만 이해 좀 해주세요. 처가 식구들이랑도 조금 다툰 모양이에요. 왜? 그냥 친구들이랑 비교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김 씨도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능력이 돼서 집도 한 채 턱하니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 집이 생길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퇴직하면 엄마 아빠는 작은 집으로 옮길 계획이야. 그때 좀 더 보태줄게. 대출을 받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집이 더 넓어질 필요도 없을 테니 천천히 이사를 가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하는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결혼을 할 것이고 며느리의 말에 기분은 상했지만 어차피 물려줄 사람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만 전세 살아. 그러자 아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들 또한 그걸 바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켰지만 아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며느리는 늘 김 씨 부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볼 때마다 며느리가 아니라 까다로운 손님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시부모인 김 씨 부부가 며느리 눈치를 보며 대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세 번째 맞은 명절에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요즘 사람들 아이 안 생겨서 고생 많다고 하던데. 정말 잘 됐다. 김 씨는 생각보다 이르게 생긴 손주에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아들이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통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시집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게 아니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죠. 맞벌이를 하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말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부담스러울 수 있을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보름 있다가 나오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네. 2주일이요. 근데 그렇게 비싸. 이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애를 낳겠어? 그러니까요.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인데.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며느리를 보더니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아서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남편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남편도 좋은 게 좋다는 사람이라 그러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가자. 며느리가 소파에 앉으며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온대. 그래? 사돈이 병원에 계신다고? 김 씨가 아들 내외의 대화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장모님이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뽀미, 장모님 댁의 강아지요. 설사한다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오신다고 천천히 오라고 그러셨었거든요. 아, 난 또 놀랐잖아. 강아지 키우셨구나? 네. 지금 11살이에요. 그래? 그 정도면 나이가 많은 편이지? 네. 제가 같이 살 때 데리고 왔던 애기예요. 우리 집은 강아지 한 번도 안 키워봤어. 엄마가 알레르기가 있거든. 아, 털 알러지? 맞아. 그래서 키워보고 싶었는데 못 키웠지. 같은 공간에 있지를 못하니까. 아들의 말을 며느리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아지를 좋아하니 김 씨가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도 이런 체질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재채기하고 콧물을 흘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어떤 강아지는 함께 있으면 피부가 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니 키워보려고 했던 때도 있었지만 진작에 포기하게 되었죠.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나아요. 그 말에 김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았으니 말이죠. 그저 며느리가 강아지를 참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럼 가볼게요. 그렇게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네가 강아지를 분양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강아지를 샀다고?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가 뒤집어졌습니다. 강아지는 생명체인데 어떻게 산다는 표현을 쓰냐며 말이죠. 하지만 김 씨는 아들에게 250만 원을 주고 애견샵에서 데리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샀다는 말에 그렇게까지 날카롭게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도 서운한 것이 있었지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이죠. 산후조리원 비용은 부담스럽다며 기어이 김 씨에게 그 돈을 받아가더니 강아지를 분양받는데 250만 원이나 쓴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김 씨가 심한 강아지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직후에 말이죠. 꼭 이제는 아들네 집에 오지 말라는 메시지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치지만 아들은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알고 있으면서 말도 없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게 배신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근데 1년에 엄마가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오시겠어요? 그러게 1년에 얼마 가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마저도 오지 말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의 입장에서는 몇 번을 가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현정이가 그전부터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인데 엄마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강아지 있으면 애기 정서 발달에도 좋고요. 저도 너무 키우고 싶었어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들조차도 저렇게 들떠 있으니 김 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자기들 집에서 자기들이 강아지를 키운다는데 말이죠. 그래도 마음이 상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신경 끄고 살자 싶었죠. 하지만 아들 부부는 강아지를 참 요란하게도 키웠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아파서 한 달간은 병원에 들락날락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든 병원비가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김 씨로서는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힘들어서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했다가는 또 아들 며느리에게 한 소리 듣고 말 테니 말을 아꼈습니다.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니 말이죠. 엄마, 혹시 지금 저희 집에 좀 가주실 수 있어요? 너희 집엔 왜? 무슨 일 있어? 다급하게 전화를 건 아들 때문에 김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죠. 지금 현정이랑 저랑 멀리 나와 있는데요. 뭐? 그런데 엄마한테 빈 집에는 왜 가보라는 거야? 초코 있잖아요. 지금 홈캠으로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배식기에서 사료가 안 나와서요. 뭐? 그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자동으로 사료가 나오는 기계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걸 확인한 듯 했습니다. 하루에 4번인가 밥을 먹어야 하는데 벌써 2번은 건너뛴 것 같다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은 밤 늦게 돌아가니 김 씨 보고 가서 밥을 주라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강아지가 있는 공간에 가기가 싫어서 그동안 아들네에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발을 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구는 아들의 성화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더 한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 온몸이 간지러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기분 탓이 크겠지만 말이죠. 여기에 있다고 그랬나? 사료를 찾고 있는데 찬장에 진열된 강아지 용품에 기가 질렸습니다. 사료도 종류별로 있었고 간식으로는 가게를 차려도 될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아들이 일러준 대로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있는데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는 에어컨이 보였습니다. 어쩐지 집안이 너무 서늘하다고 느낀 참이었습니다. 얘들은 무슨 에어컨을 켜놓고 나가? 전기세가 얼마나 나가는데? 그래서 에어컨을 끄려다가 문득 강아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러 틀어놓고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집에 에어컨 켜놓고 나간 거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당연하다는 듯이 수긍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낮에 이렇게 내내 켜도? 그래야죠. 요즘 날 더워져서 끄면 초코 힘들어요. 강아지 키우는 다른 집도 이런가 싶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둘이 집에 있어도 이렇게까지 서늘하게 켜두지 않으니 아리송했습니다. 관리비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간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며느리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는 더 많이 쓰면서 꼭 강아지한테 쓰는 돈은 아깝다고 그러죠. 아무튼 희한해요.
그 말에 졸지에 이상한 사람이 된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강아지 밥을 주러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집값 때문에 결혼할 당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던 며느리였으니 김 씨도 지금의 며느리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달이 아들네가 강아지한테 쓰는 돈이면 자신들 힘으로 집을 사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터져나오는 재채기에 제대로 된 대꾸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역시나 시어머니 눈치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밥 줬으면 문단속 잘하고 나와달라는 말을 덧붙이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탁을 들어주나 봐라 하고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관리비 나오니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김 씨는 연신 재채기를 해서 줄줄 흐르려는 콧물을 휴지로 닦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못 듣고 며느리 유별난 것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양팔이 꼭 목이 수십 마리에 물린 듯 울퉁불퉁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다녀오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아들 며느리 집에는 가지 말자고 말이죠. 물론 알러지가 이렇게 심해서 가고 싶다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피부에 털이 박힌 것 같은 기분마저 들어서 팔을 벅벅 긁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전화해서 고맙다고는 했지만 그런다고 며느리가 한 마리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에 전혀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100일쯤 지나자 아들이 아이를 보러 오라며 김 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약 먹고 가면 되잖아. 어린 애를 데리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잠깐 갔다가 와야지. 당신은 애 안 보고 싶어? 김 씨라고 손주가 안 보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으로만 봤지만 첫 손주는 당연히 예뻤죠. 사돈네 잠깐 강아지 맡길 수 없냐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는데 어떡해? 그것도 김 씨는 서운했습니다.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김 씨가 오히려 아들 며느리 입장에서는 유별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배려를 안 해주니 말이죠. 그래도 다른 일도 아니고 손주를 보러 안 갈 수 없었죠. 그래서 김 씨 부부는 아이와 며느리 선물을 사서 찾아갔습니다. 케이크와 한우 등 먹을 것도 잔뜩 가지고서 말이죠.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 손주 좀 보자. 남편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물론 김 씨도 참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아이는 남편이 안고 있었고 며느리가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가져온 한우를 한 덩이 통째로 냄비에 넣고 끓였습니다. 엄청 좋은 하늘에. 그렇게 끓이면 맛없을 텐데. 나중에 둘이 같이 구워서 먹어? 국 끓이게? 아니요. 삶아서 초코 주려고요. 초코? 네. 초코가 소고기 좋아하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냄비 속에 끓고 있는 고기값만 얼마인지 가늠이 안 갔습니다. 아무리 선물로 준 것이라지만 꼭 김 씨 앞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주겠다고 끓이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또 뭐라고 하면 강아지한테는 왜 돈을 아끼냐고 달려들겠지만 그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거 둘이 먹으라고 사온 거야. 제가 조금 덜 먹을게요. 그럼 그러자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김 씨를 잡아 끌었습니다. 좋은 일로 왔으니 뭐라고 하지 말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김 씨 보고 예민하다고 했지만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김 씨가 단순히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니 뭘 모르는 건지 말이죠.
냅둬. 어차피 우리가 가도 강아지도 줄 텐데. 알아서 먹든 말든 하겠지. 남편의 말에 김 씨도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근데 애랑 같이 이렇게 둬도 되나? 발톱에 긁히거나 그러진 않겠지. 남편도 아내는 몰라도 아이는 걱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문 설치했었는데 초코가 답답해서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낮에는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어요. 뭐? 벌써 유치원에 갈 수 있어? 너무 어리잖냐? 남편은 손주를 유치원에 보낸다는 말인 줄 알고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갓난아기를 어떻게 유치원에 보내요? 초코 유치원이요. 한 달에 몇십만 원 줘야 하는 게 유치원인지 어딘지를 보낸다는 말에 어이가 없는지 남편도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하는 걸 보니 꼭 강아지가 첫째 아이이고 막 태어난 아기는 둘째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김 씨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잠이 들었기에 거실 이불 위에 조심히 눕히는데 강아지가 확 뛰어들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김 씨가 팔을 들어 아이를 막았는데 그대로 강아지에게 손목을 물려버렸습니다. 김 씨가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두르자 강아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초코야, 김 씨는 피가 떨어지는 손목을 감싸쥐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며느리는 바닥에 부딪힌 강아지만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김 씨에게 소리쳤죠. 어머니, 초코를 집어던지시면 어떡해요? 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자 김 씨도 더는 참지 못하고 대꾸했습니다. 지금 걔가 애기한테 달려들었어. 어머니가 팔을 휘두르니까 놀라서 문 거잖아요. 초코는 안 물어요. 그러면 나는 물린 게 아니라 뭐야? 원래 둘째 생기면 첫째가 질투해서 심술 부리기도 하는 거라고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다 서럽다는 듯 가슴을 들썩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하도 어이가 없기도 하고 손목이 아프기도 해서 김 씨도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애가 물리면 어떡할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아들이 얼른 다가와서 수건으로 김 씨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흰 수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얼른 병원 가요. 병원 다 문 닫았을 텐데.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은데. 제 차로 갈게요. 며느리는 아이 때문에 집에 있었고 김 씨는 남편, 아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꿰매고 주사도 맞았습니다. 구멍이 여러 군데 나서 손목이 무척 지저분한 상처로 뒤덮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들이 옆에서 미안한 듯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애기 진짜 조심해. 조심할게요. 근데 현정이 말도 맞아요. 초코가 질투하고 있는 거라 곧 서로 적응할 거예요. 그러더니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김 씨가 걱정스러워하자 남편도 알아서 하겠지 하며 김 씨를 다독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만만치 않게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잠깐만 나 화장실 다녀올게.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입구 쪽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서 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접수하는 곳에 서 있는 걸 보니 수납을 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응급실이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 김 씨가 다가가는데 아들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꿰맸지. 그래, 괜찮아. 근데 이거 12만 원 나왔는데 내 카드로 결제할게. 뭐? 그래도 초코한테 물린 거니까 아무리 아까워도 좀 그렇지 않나. 알지, 엄마가 잘못한 거지. 초코 괜찮아?
미안해. 병원 데리고 가게? 내가 이따가 들어가서 데리고 갈게. 에이, 초코 병원비를 어떻게 달라고 그래. 엄마 병원비는 알았어. 모른 척 할게, 그럼. 그래, 금방 갈게. 그러고 돌아섰는데 김 씨와 딱 눈이 마주친 아들. 아, 엄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내 달라고도 안 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병원비는 아들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병원비는 주기 아까우니 모른 척하고 다치지도 않은 강아지는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아들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그렇게 말한 것 같긴 하지만 그에 동조하는 아들도 아주 똑같았습니다. 서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아무리 강아지가 중요하다고 해도 부모 병원비 10만 원은 아깝나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강아지 수술을 한다고 160만 원을 썼다는 말에 기함을 했었는데 말이죠. 이래서 자식 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강아지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주변을 뒤져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너는 강아지 유치원비는 6, 70만 원은 그냥 쓰고 수술비며 뭐며 100 얼마 나가는 것도 안 아깝고 집은 강아지 간식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지극정성이면서 엄마 응급실 비용 10만 원이 아깝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예요. 그리고 뭐?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면 아기가 물렸어야 만족할래? 아기가 물리긴 왜 물려요. 엄마가 팔을 휘두르시니까. 황당하다, 황당해. 너희들 유별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봤는데 도를 지나친다. 며느리는 시부모에 대한 예의라고는 없고 말이야. 너도 똑같아. 그건 엄마가 초코를 못마땅해 하시니까. 너 이거 안 보여? 김 씨는 물리지 않은 반대쪽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알러지 약을 먹었지만 불긋하게 피부가 물들어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듣자마자 이때다 싶어 강아지 데려온 것도 서운했는데 아무 말 안 했다. 그리고 너희 강아지 키우는 거로 뭐라고 한 적 있어? 초코가 현정이한테는 정말 첫째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사람 하나, 강아지 하나, 애 둘 잘 키워라. 김 씨는 남편을 불러서 수납을 하고 먼저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난감한 듯 제자리를 서성거렸지만 쫓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김 씨는 아들이건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들과 통화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것 같았지만 언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남편도 아들 때문에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말어. 남편도 학을 뗀 듯 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손목이 회복될 때까지 아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달쯤 흐른 뒤에 아들과 며느리가 김 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서 한다는 소리가 여태 김 씨가 들어봤던 얘기 중에서 가장 황당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 우리 주영이요. 좀 봐주시라고요. 현정이가 다다음부터 복직하거든요. 근데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 장모님이 갑자기 못 봐주신다고 해서요. 그래서 나보고 네 집에서 아기를 보라는 소리야? 그렇죠. 저희가 아침마다 주영이 데려다 줄 시간은 없기도 하고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너희게는? 집에 있죠. 대신에 엄마 계신 동안에는 안전문 설치해서 못 나오게 할게요. 너는 피부가 부풀고 물리기까지 한 나한테 어떻게 그 집에 다시 가서 애를 보라는 소리를 해? 이제 안 그래요. 초코 한 번도 주영이 문 적 없잖아요. 됐다. 강아지는 둘째치고 너희를 도와줘야 하는 이유를 못 찾겠다. 네? 부모보다 걔가 더 중요하다는 애들을 왜 도와줘야 해? 아니,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엄마 손주잖아요. 주영이 가족이요. 아니, 그리고 초코도 저희 가족이에요. 엄마도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맞다. 첫째 손주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서운할 일도 없잖아요. 미쳤니? 어떻게 강아지가 내 손주야? 그러자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미쳤다뇨? 강아지를 가족처럼 지내면 미친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너희 가족처럼 지내. 나는 사람이랑만 가족할 테니까. 가족이니 애완견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감도 없었는데 아들 며느리 때문에 강아지라면 치가 떨렸습니다. 네 생각에도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맞죠? 가족 병원비 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러면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 통해서 충분히 그날의 일을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랑 강아지가 물에 빠져도 강아지부터 구할 애들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도 당연히 자식부터 구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김 씨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말이 통해야 대화라는 걸 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애초에 생각의 흐름과 그 시작점이 달랐습니다. 강아지를 동물로 생각하는 김 씨와 강아지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며느리니 말이죠. 그래? 초코나 실컷 구해줘라. 주영이도 네가 알아서 보고. 초코랑 주영이랑 두 남매인지 뭔지 잘 키워라. 그리고는 집에서 아들 며느리를 쫓아버렸습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아쉬우니 아이를 봐달라며 찾아온 이중적인 모습에도 질려버렸습니다. 손주가 눈에 밟혔지만 손주 하나 보려고 그런 일들을 또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한 발자국도 들일 생각이 없었고 말이죠. 그러자 며칠 뒤에 며느리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내내 아들 통해서만 연락하던 며느리가 말이죠. 죄송해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초코는 어머님 오시면 몇 달 친정에 맡기려고요. 김 씨는 뭐라고 변명하려는 며느리의 말을 막고는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걔가 없어도 애 봐줄 생각 없다. 어머님,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네가 다 키워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에게서는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지 한참 만에 말이죠. 근데 엄마, 그 집 말이에요. 무슨 집? 나중에 퇴직하시면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저희 보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김 씨는 이제서야 그 생각이 났지만 그것 때문에 전화한 아들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아마 물어보려고 고민이 많았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모르겠다니요.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 어떻게 널 주니?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저희 한일 2년 있다가 둘째도 가질 예정이에요. 그러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야죠. 둘째? 언제는 주영이가 둘째라며? 사람을 말하는 건지 강아지를 말하는 건지 헷갈리네. 어쨌거나 엄마 아빠는 그날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너희가 우리 두고 강아지 구했잖냐? 그러고서는 아들과 마지막 통화를 마쳤습니다. 걸려오는 전화의 인해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차라리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로는 늘 신경 쓰이고 마음 상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애초에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심중을 안 이상 남편이라고 아들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모에게는 돈이나 노동력만을 바라고 대접은 강아지보다도 못하니
어느 부모가 자식의 곁에 머물고 싶을까요? 김 씨도 남편도 이참에 작은 집으로 옮기고 둘만의 시간을 좀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아들 며느리가 찾아오지도 않을 테니 말이죠. 상실감은 있겠지만 적어도 상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지. 어제 종석이 애미가 와서 반찬 두고 갔어. 네. 어제 형님이랑 통화했어요. 매일 이렇게 올 필요 없어. 퇴근하고 오는 건데요, 뭘. 여기 양말 좀 사왔어요. 지난번에 구멍 난 거 신고 계시길래. 뭘 세 켤레나 사왔어. 다 신어보기도 전에 죽지. 노인네가 그때까지 살아있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이런 거 사오지 말어. 죽으면 다 태워야 되는데 아깝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심중현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부모를 봉양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심 씨는 60세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몇 년 더 지나면 70세가 되겠죠. 어느샌가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삶의 길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은 길은 이제 길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길조차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스스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노모, 30이 넘어서도 속썩이며 부모의 고열을 짜내는 자식. 그 사이에 낀 인생. 찬란했던 젊은 시절은 다 지나갔는데 남은 건 여전히 책임져야 하는 식구들이었습니다. 심 씨는 그러면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 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뜨니 하루하루 눈뜨고 살아가고 있지만 심 씨는 문득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책임과 의무를 뒤로하고 훌쩍 떠나고 싶었습니다. 심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만 잘 키울 생각으로 둘째는 낳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내심 딸도 하나 있었으면 했지만 그 당시 형편이 좋지 않아서 생각에 그쳤습니다. 분명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워보자 했는데 잘 키우기는커녕 30이 넘어서도 여전히 속을 썩였습니다. 그럴 거면 그때 차라리 둘째라도 낳을 걸 그랬나 싶다가도 이런 놈이 하나 더 있으면 제 명에 못 살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심 씨의 아들은 어릴 적에도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아니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안 가면 뭐하게? 일단 그냥 알바하고. 그 다음엔 그건 천천히 생각해 봐야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대학을 안 가면 돼. 사람이 다 계획을 세우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럼 직장은 어떻게 들어가 나중에? 꼭 직장에 들어가야 해요? 편의점 알바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아들의 말에 심 씨는 뒷목을 잡고 싶었습니다. 심 씨가 듣기엔 대학에 떨어졌다고 아무렇게나 살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이 중간은 되는데 남들 다 가는 대학을 왜 안 간다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건설적인 계획이 있어서 안 가겠다고 한다면 심 씨도 충분히 들을 의향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을 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면 남들 하는 만큼은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사람 구실을 하고 살지 않을까 했죠. 그래. 대학은 가야지 그래도. 졸업한 다음에 너 하고 싶은 거 하던지 해. 아버지 말 들어. 그저 아들이라면 오냐오냐 하던 심씨의 아내도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대로 대학도 안 가면 이도저도 안 될 것임을 아내도 모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재수, 삼수, 사수를 해도 응원을 하겠지만 아들을 1년간 더 공부를 시킨 심씨는 더 이상 공부는 의미가 없구나 싶었습니다. 정민이 저놈 공부한다고 나가서는 술이 떡이 돼서 돌아왔지.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갔으니까 당신이 이해해. 얼마나 놀고 싶겠어? 아들을 재수학원에 보내고 다달이 드는 돈만 하더라도 허리가 휘었습니다. 어쩌면 진작에 아들의 말대로 대학에 안 가고 아르바이트를 시켰더라면 나았을 수도 있을 듯 했습니다. 자식 잘 되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사서 고생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더는 공부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다음 해에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더 이상 강요 안 할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대학 꼭 안 가도 되니까. 대학을 왜 안 가요? 붙었는데. 갈 거예요. 그렇게 안 간다더니 대학 생활은 하고 싶었는지 꼭 가겠다는 아들. 그래서 아들은 집에서 2시간 떨어진 지방으로 대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한 학기 동안 하다가 그 뒤부터는 자취를 하겠다고 우겨서 방을 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방값, 학비, 생활비 전부를 심씨가 대주었습니다. 자식의 삶 전반을 책임져야 하니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쪽으로 줄줄 샜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살라고 해. 알바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 걔가 공부를 해? 매일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럴 시간에 생활비라도 벌어서 쓰라고 그래. 어떻게 다달이 돈을 그만큼 붙여주고 있는 거야? 아, 그런다고 애를 굶겨? 누가 굶기래? 군대도 갔다 왔으면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취업 준비하냐고 물어봤더니 천천히 하겠다는데 지금 정민이 그놈이 도대체 몇 살이야? 알아서 잘하겠지?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마. 아내는 늘 아들 편이었습니다. 그저 오냐오냐 키운 아들이니 뭐든지 제 힘으로 하는 법이 없었고 무조건 엄마만 찾았죠. 오늘 할머니 생신이야. 모시고 나가서 같이 외식할 거니까 어디 나가지 말어. 거실 소파 위엔 아들이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학이라 잠시 집에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할머니 모시고 올게. 나 안 가요. 안 간다고? 집에 있을게요. 할머니 생신이라니까. 제가 가서 뭐 해요? 집에서 공부할게요. 공부할 책이나 들고 왔어, 네가? 그러자 아내가 다급히 말렸습니다. 모처럼 집에 왔는데 왜 그래? 공부한다는 애한테? 하지도 않는 공부 핑계를 대.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할머니 생신에는 가야 할 거 아니야. 취업 때문에 그거 준비한다고 공부하는 거잖아? 어머님도 이해하시겠지? 그게 말이 돼? 같이 잠깐 밥 먹고 오면 떨어져? 아, 저 그냥 방학 때 내려가 있을게요. 뭐? 어딜? 자취방에. 거기서 공부할게. 그러면서 짐을 싸는 아들을 아내가 안절부절하며 말렸습니다. 심씨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답답한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부모가 손수 망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큰 자식에게 매를 들 수도 없고 결국 나중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할 텐데 애끓는 건 부모뿐인 듯 했습니다.
가라고 그래. 그리고 생활비 보내지 말어. 그러자 아내는 심씨를 흘겨보았습니다. 결국엔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정말로 자취방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어디서 친구랑 술이라도 마시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심씨 부부는 어머니를 모시고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정민이도 집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공부한다고 먼저 내려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한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공부한다고 고생하네. 고생은요? 이거 나중에 정민이한테 줘. 혼자 객지에 나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고, 무슨 용돈이에요? 정민이가 어머니한테 드려야 할 나이예요. 어여 받아서 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래. 심씨의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서 심씨에게 건넸습니다. 심씨는 돈을 건네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8순이 넘은 어머니를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많이 늙으셨더라. 아내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집에 돌아와서는 심씨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시고 살고 싶어? 아내가 심씨에게 물었습니다. 심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정정하신데 뭘.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심씨도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형님도 계신데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 좀 그렇잖아. 아내의 말에 심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모시는데 장남 차남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지금 심씨의 상황이 모실 만한 상황이 아닐 뿐이었습니다. 아들 결혼도 시키고 심씨 부부의 노후까지 준비하려면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정하신 것 같으니 그때까지는 자식의 도리를 좀 미루고 싶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걱정되는 건 알지만 나는 자신 없어. 알지? 알았어. 안 모신다니까 그러네. 심씨의 장모님도 혼자 살고 계셨으니 심씨의 어머니만 모시고 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도 이해가 갔죠. 아들은 졸업 전에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년을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도 졸업한 마당에 계속 지방에 머무를 이유도 없어서 심씨의 집으로 다시 들어온 지도 몇 년 되었죠.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처음엔 취업이 힘든가 보다 싶어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당사자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피나는 노력 없이 무턱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심씨도 평생 직장에 다녔지만 그런 아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뭘 보고 회사가 뽑아야 하는지 아버지인 심씨조차도 몰랐습니다. 나갔다 올게요. 아들은 참다 못한 심씨가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집에 제대로 붙어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저 독립할게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독립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씨가 생각하는 독립은 경제적인 부분이었는데 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살 집을 얻어달라는 아들의 말에 심씨는 화를 눌러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살면 더 취직 못할 것 같아요. 숨 막혀서. 그래. 그러면 방 얻어줄 테니까. 나가서 살아. 정말요? 대신에 생활비는 너 스스로 벌어.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역시나 생활비마저 여전히 부모에게 기댈 생각인 듯 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들도 30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식이 있나 싶었습니다. 제 손으로 돈 한 푼 벌 생각은 안 하고 취업이 힘들다는 핑계로 부모만 쥐어짜며 살았습니다. 한심하지만 그게 심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자꾸 애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산다는 거잖아. 아내는 심씨를 매정하다고 했습니다. 다 큰 자식을 품에 끼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스스로 힘으로 살으라고 해. 보증금만 대주고 방세도 벌어서 내야지. 이 나이에 부모한테 용돈 타 쓰는 놈이 어디 있어. 사진 멀쩡한데. 취직이 좀 어려워? 그거 좀 기다려줘야지. 그게 부모 아니야?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지. 말이 안 통한다, 정말. 이번에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씨의 뜻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는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와 아들이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보냈으니까 아버지 알게 하지 마.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쉬엄쉬엄 해.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본 아내가 심씨를 발견하고는 단말마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거기 서 있어? 정민이랑 통화했어? 또 돈 보낸 거야? 아내는 눈동자를 대굴대굴 굴리더니 이내 화를 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떡해. 제발 그러지 말어. 다 큰 성인이잖아. 일을 해서 자기가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일을 하려고 취업 준비하는 거잖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좀 너그럽게 생각해줘.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다가 이제 30이잖아. 당신은 자식을 바보로 만들 셈이야? 악착같이 좀 살게 해. 조선시대도 아니고 뭘 악착같이 살아. 편하게 살면 좋지. 젊은 아들 편하게 살자고 나는 등골이 휘어? 그러자 아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다시는 생활비를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활비를 끊자 아들은 2달 만에 취직을 했습니다. 원했던 대기업에는 못 들어간 모양이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적어도 30 넘어서까지 백수 생활은 하지 않아도 됐으니 말이죠. 오늘 어머니 병원 가? 오전에 갔다가 출근할 거야. 알았어. 다녀와. 나도 언니네 식당일 오늘 잠깐 도와주기로 했어. 그래. 저녁에 봐. 심씨의 어머니가 최근에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다니는데 심씨의 형제들은 다들 바쁘다기에 심씨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병원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야 하는 일이기에 아내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죠. 형님, 어머니 모시고 병원 왔어요. 근데 다음 주는 제가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 잘 다녀왔냐? 그런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게 되냐? 집사람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너도 알잖냐? 하루도 못 쉬는 거. 하지만 심씨라고 시간이 남아돌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심씨가 시간 빼기가 더 곤란했습니다. 형님네는 식당을 하기에 얼마든지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정이 있겠지만 2달 동안 단 한 번도 모시고 가지 않은 건 너무한 처사인 듯 했죠. 네가 좀 고생해줘라. 그래도 네가 우리보다는 형편이 좀 낫잖냐? 돈을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심씨 보고 형편이 낫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심씨가 그리 여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형님도 여동생들도 모든 걸 심씨에게 떠맡기니 이제는 좀 지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의 병원 문제로 형제와 다투는 것도 어머니에게 죄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씨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형님에게 떠넘기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었죠. 그리고 다음에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도 빠른 자식의 결혼에 심씨 부부도 몇 날 며칠을 상의했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사주고 싶었는데 형편껏 맞춰서 해줘야지 어쩌겠어. 우리는 뭐 집 있는 상태로 시작했나? 정민이는 그래도 전세로 시작하잖아. 벌어서 점점 넓혀가면 되지. 둘이 버는데 금방일 거야. 그래도 심씨는 아들 결혼에 1억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비슷하게 낸다면 전셋집을 구해서 신혼을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서운해했습니다. 좀 더 해줄 형편이 되지 않느냐고 따졌죠. 심씨도 무리하자면 더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랬다가는 심씨 부부의 노후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조차도 그런 심씨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좀 더 해주실 줄 알았어요. 이 집도 대출도 없잖아요. 심씨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아서 너 결혼을 시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편에 맞게 해야지. 어떻게 무리해서 결혼을 해? 그렇게 다 털털 털어서 너 결혼시키고 엄마 아빠 늙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정민이 너 그걸 원하는 거냐? 그러자 아내도 아들도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너한테 손 안 벌린다. 부양하라고도 안 해. 그거면 됐잖아.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만해. 그쪽에서도 똑같이 지원해 준다고 했다며.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결혼을 어떻게 해? 아들이 돌아간 뒤 아내는 또다시 심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한 5천만 원이라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알아. 그치만 나는 돈 얼마 더 주는 게 자식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 안 해. 이제 퇴직해야 하는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무작정 퍼주기만 해? 우리 삶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자식 위하는 길이야. 그 뒤로도 아내는 납득하지 못했고 끈질긴 다툼 끝에 거기에 2천만 원을 보태서 1억 5천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심씨는 머리가 지끈 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 뒷바라지도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식 농사는 끝났을지 몰라도 부모 부양이라는 큰 문제가 심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형수 어머니한테 들렸다가 방금 왔다. 고생하셨네요. 내일은 제가 가볼게요. 그래. 오늘은 정신 맑으셨어. 요즘엔 좀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다고 치매가 좋아지나? 어쨌거나 너도 고생해라. 심씨의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주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보이더니 어느 순간 사람을 못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혼자 있다 보니 치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심씨 형제들이 인지했을 때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였죠. 낮 동안에는 간병인을 썼고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심한 정도가 아니라 다행이었습니다. 심씨는 다음날 퇴근 후에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지. 어제 종석이 애미가 와서 반찬 두고 갔어. 네. 어제 형님이랑 통화했어요. 매일 이렇게 올 필요 없어. 퇴근하고 오는 건데요, 뭘. 여기 양말 좀 사왔어요. 지난번에 구멍난 거 신고 계시길래.
뭘 세 켤레나 사왔어. 다 신어보기도 전에 죽지. 노인네가 그때까지 살아있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이런 거 사오지 말어. 죽으면 다 태워야 되는데 아깝잖아. 심씨는 착잡한 심정으로 늙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괴로운 것이 정신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다른 병도 아니고 어째서 치매에 걸린 것인지 세상이 야속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정신이 남아있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심씨의 아들은 아이를 낳았고 그땐 잠시 세상의 시름이 조금 잊혀지는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씨의 어머니의 병세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간병인 시간을 늘리고 형제들이 돌보는 시간을 늘렸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형수님, 도련님은 엄마니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대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요. 이제는 정말 기저귀 차셔야 하는데 요양원에 모셔야지. 이거 아니에요. 아무리 휴자라도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머님 모실 저기도 아니고 형님도 도련님만 오케이 하면 요양원 모신다고 하니까 잘 생각해 보셔요. 심씨가 퇴근길에 형수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심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심씨마저 못 알아보는 날이 더 많았고 배변 실수도 심심치 않게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심씨도 어느샌가 뒤처리에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를 절대 모실 수 없다기에 심씨가 아내에게 운을 띄워보았지만 아내조차도 그건 곤란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씨도 차마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자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뒷바라지를 심씨가 하겠다고 하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도 괴로울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심씨는 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아내에게까지 시부모의 병수발을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알았어. 형님이랑 의논해서 요양원 알아볼게. 좋은 데로 모시면 되지. 알았어. 결국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심씨가 어머니 집에 가 있을 때 형님이 왔습니다. 잠든 어머니를 방에 두고 요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어쩔 수 없잖냐. 알아요. 네 형수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은 곳이 있다고 하더라. 심씨가 형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다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난소리인 듯 했습니다. 요양원 안 간다. 나는 요양원 안 가. 그러면서 서럽게 우는 어머니를 보고 심씨 형제는 놀라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요양원, 거기 가면 죽어서 나오는 거야. 절대 못 가. 안 갈 거야.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다리에 매달려 우는 어머니를 보니 심씨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형님도 차마 그 모습을 못 보겠는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형님조차도 이미 한 결정을 번복해야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러면 저렇게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억지로 보내냐. 어머니를 그렇지만 혼자서 지내도록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가 심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이네 집에 몇 달 들어가서 지내야 될 것 같아.
뭐? 왜? 우리 시우 좀 봐달라고 하잖아. 둘이 맞벌이 하려면 누가 애를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고, 그런다고 들어가서 살기까지 해. 그러면 어린애를 매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해?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당신 밥 혼자 챙겨 먹을 수 있지? 주말에는 올게. 그래, 알았어. 근데 대신에 어머님 모시고 오고 싶으면 모시고 와. 그 말에 심 씨는 아내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옆에서 병수발은 못 들어도 그래도 집으로 모시고 오면 당신이 좀 더 들여다 볼 수는 있잖아. 새벽에도 혼자 안 계셔도 되고. 그 말에 심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았습니다. 나도 주말에는 와서 같이 거들게. 그래, 고마워. 다음 주에 짐 싸서 갈 테니까. 그때 어머니 모시고 와. 아내는 심 씨에게 서운해하지 말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전혀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심 아내가 내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여겨주기를 바랐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심 씨의 욕심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마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올 수 있으니 다행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노력은 해볼 수 있었으니 말이죠.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온 뒤로는 심 씨의 삶의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된 고생이라고 덜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저 금방 나가볼 텐데. 간병인 곧 올 거예요. 네, 어머니, 숟가락 들고 어서 드세요. 네, 기저귀 빼시면 안 돼요. 네.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다가오는 은퇴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퇴직할 나이는 바싹 다가왔는데 그 뒤의 삶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직장인인 이상 이 나이에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곧 90세인데 어머니만큼만 산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20년은 훨씬 넘게 살아야 했습니다. 벌어둔 돈만 까먹고 산다면 80대가 되기도 전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 다녀올게요. 회사에서 내내 일하고 저녁엔 어머니 밥 챙기고 목욕시키고 어머니가 잠들면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집에 대출이 없고 적금도 꾸준히 들고 있으니 퇴직 후에 조금만 노력하면 말년에 비참하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저귀 빼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 씨는 어머니를 보고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는 이런 생활도 끝이 오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집에 온 우편물이 심 씨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대출?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었는데 대출이니 연체니 이상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못 왔나 싶어서 봤더니 심 씨의 집으로 온 것이 맞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심 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있었습니다. 심 씨는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아내였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여보. 아내는 전화를 받고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민이가 상황이 안 좋아서 정민이가 왜? 무슨 코인인지 주식인지 모르겠어. 투자를 했는데 큰일 나게 생겼다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어떻게 2억이나 대출을 받아? 그놈은 2억이 어디서 나서 그 돈을 투자했고? 그게 전세금 대출 받아서. 뭐야?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 이렇게 나올 거 뻔히 아니까 말을 못했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을 도대체 무슨 수로 갚으려고 한 건지 몰랐습니다. 월급이야 뻔한데 말이죠. 그러니 집으로 이런 우편물까지 날아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왔다며 급하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심 씨는 어두운 거실에 불도 켜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밥을 달라며 아우성이었습니다. 가슴에 무언가 콱 막힌 듯 했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뺐는데도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밥을 차리고 씻기고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보고 심씨도 씻으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와이셔츠를 벗으니 살이 빠져 앙상한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노인이 되고 인생이 저무는구나 싶었습니다. 좀 더 있으면 어머니처럼 치매가 오고 그러면 기저귀 차고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는 끝도 없었고 돌봐야 하는 부모까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심씨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심씨는 형님과 함께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또다시 안 가겠다고 우는 어머니를 보내며 심씨는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지만 꼭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데 아들에게서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거 빚 갚으려면 이렇게 직장 다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퇴직하면 카페 차리신다고. 그거 지금 차려주시면 제가 운영해 볼게요. 아들의 말에 심씨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고심했었는데 아들의 말을 들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 집은 팔아서 빚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는 어떻게든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살 거야. 그리고 정민이 너는 차용증 쓰고 갚아. 네? 그걸 어떻게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갚어. 여보, 당신은 나랑 작은 집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정민이네 집에서 살든지 알아서 결정해. 앞으로 정민이 깡통을 차서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나는 관여 안 해. 앞으로 나 먹고 살고만 생각할 거야. 심씨는 다 내려놓고 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의 도리는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의무도 이만하면 차고 넘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뒤로 한 채 내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동참을 한다며 같이 갈 생각이었고, 그게 아니라면 혼자라도 새 삶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정민이네 집에서 지낼게. 아내는 자식의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씨는 아들에게 1억 원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억은 아내의 몫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죠. 집을 판 돈을 반을 떼어 아내에게 줬고 심씨는 혼자 살 만한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직 퇴직하려면 시간이 좀 있었고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연금도 나올 것이고 말이죠. 홀몸이라면 충분히 80세든 90세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내려놓으니 몸이 가뿐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은 수시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까지 말이죠. 심씨는 현재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가끔 연락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날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여태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말이죠. 내가 그놈들한테 한 게 얼만데 말이야. 너는 알잖냐?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다 준 거. 뒷바라지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무도 부모를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어. 네 엄마 아팠을 때도 말이야. 다들 요양원에 넣어야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요양원에서 네 엄마 눈 감았잖냐. 딸이라 네가 서운했던 거 다 안다. 근데 옛날엔 다 그랬어. 아들이 대를 이어받는 거니까. 나 죽으면 제사 지내줄 것도 아들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네가 마음이 안 좋았다면 이제는 좀 풀어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제 나는 너밖에 없다. 원희야. 단칸방에서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 애비가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자식이 셋인데 자식 키우느라고 한평생 갔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말이 되냐? 돌아가세요. 원희야, 그러지 말고 지난 일은 잊고 우리 잘 지내보자. 역시 딸이 최고잖냐? 안 그러냐? 나는 많은 거 안 바란다. 아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저한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성원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송 씨는 자라오면서 늘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오빠들처럼 남자였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니 대접받아야 하고 딸은 그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 씨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죠. 결국엔 아들들에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주고 딸은 출가외인이라며 뒷전이었던 친정부모님. 나이 들고 병드니 이제 와서 딸이 그리운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아들들에게 외면당하니 그나마 마음 약한 송 씨에게 의탁하기로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송 씨가 힘들 때는 그렇게 매정하게 끊어냈던 친정어머니 그리고 친정아버지. 정 씨는 남이라도 그렇게까지 냉정하지 못했을 그 모습들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죠. 이제와 뻔뻔하게 부양할 것을 요구하는 걸 송 씨가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송 씨의 친정어머니는 80세가 넘어가면서 치매에 걸렸습니다. 수년 전에 다쳤던 허리까지 나이 들며 탈이 났는지 꼬부랑해지기까지 해서 언뜻 보면 90세도 넘어 보였습니다. 잘 걷기 힘들어서 보조기가 늘 필요했고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거기에 치매까지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함께 사는 아버지가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건강한 편이었지만 스스로 한 몸 챙기기에도 힘든 연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병수발과 집안 살림까지 혼자 하기 힘드니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젊었을 적 꽤나 부유했던 걸 생각하면 충분히 도우미도 쓰고 편하게 살아야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자식들에게 주고 난 뒤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자식에서 송 씨만은 예외였습니다. 송 씨는 위로 남자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의 막내 딸 하나죠.
그러면 보통 막내딸이 사랑을 독차지했어야 하는데 송 씨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큰오빠가 결혼할 때는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밭을 팔아서 서울에 40평짜리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빠가 결혼할 때도 큰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몇 억짜리 집을 마련해 주었죠. 또 두 아들들이 사업한다고 몇 번 재산을 말아먹었는데도 사업 자금을 꾸준히 대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결혼 자금으로 써라. 송 씨의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송 씨를 앉혀두고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감사해요. 그걸로 혼수 넣어. 통장을 열어보니 정확히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송 씨가 당황해서 뒷장을 넘겨보아도 빈 페이지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정리야. 송 씨의 반응에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얼른 꼬리를 내렸겠지만 송 씨도 억울했습니다. 물론 오빠들 모두 집을 해줬으니 송 씨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적힌 금액을 보니 그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송 씨가 놀란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드린 월급은요. 어머니가 돈을 관리해 준다며 송 씨가 취직한 이후로 용돈만 제외하고는 전부 어머니한테 주었습니다. 나중에 시집 갈 때 목돈으로 준다는 말을 찰석같이 믿고는 그 말에 따랐습니다. 집은 둘째 치고서라도 어째서 송 씨가 준 월급조차도 다 돌려받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 먹고 자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빼야 맞지 않겠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딱 그 정도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혼수 넣을 정도면 충분하지. 오빠들은 집 사주셨잖아요. 뭐? 집은 남자가 하는 거고 말이야. 왜? 그놈은 집도 한 채 못 해온대냐? 그러면서 사위될 놈이 마음에 안 든다며 혀를 찼습니다.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지원해 줄 생각이 없다는 말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하긴. 내가 왜 남의 집 아들한테 집을 사줘야 돼? 그렇게 따지면 며느리는 남 아니에요? 며느리는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고, 제가 아버지 딸이잖아요. 너는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너는 그 집 식구 되는 거야. 그니까 2천만 원이면 많이 주는 거지. 진짜 자식은 제사 지내주는 자식이 진짜 자식인 거야. 너도 나중에 자식 나오면 알거다. 고생해서 직장 다니며 번 돈도 모으지 못하고 송 씨는 딱 2천만 원을 들고 결혼했습니다. 그 덕에 상견례에서도 결혼이 취소될 뻔했지만 남편이 모두 괜찮다고 해주어서 겨우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죠. 그리고 눈물 흘리는 송 씨를 남편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 부모님 지원 없으면 어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은 모아둔 돈도 있었고 집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세집을 얻어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송 씨까지 결혼을 하고 나니 부모님은 단둘이 되었습니다. 큰일이 있을 때는 아들들을 찾았지만 자질구레한 일을 챙기는 건 꼭 송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원이야,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왜요? 김장해야 할 거 아니야. 김장이요? 저희는 김치 안 먹어요. 새언니 불러서 같이 하세요. 걔들은 애기 때문에 바쁘잖냐? 안 먹어도 와서 좀 거들어. 저도 바빠요. 주말에 회사 나가봐야 돼요. 뜬금없이 전화해서 김장을 거들라는 어머니. 송 씨가 거절하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주말에도 일하게 하는 놈을 만나냐? 어쨌거나 저는 못 가요.
너는 어떻게 돼 내가 김치도 안 먹고 살아? 나중에 달라고 하지 마. 달라고 안 해요. 넌 성격이 그게 문제야. 어? 부모가 얘기하면 내하고 달려와야지. 그러자 또 서운해하면서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이 도와주러 안 오니 가장 부려먹기 쉬운 일꾼에게 연락을 한 듯 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가서 도왔겠지만 송 씨도 마음에 앙금이 있었죠. 그래도 가서 좀 도와드리지. 아니야. 안 갈래. 마음 약한 남편은 송 씨의 부모님을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데려다 줘라. 뭐가 안 된다. 아들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꼭 사위에게 전화해서 짐꾼처럼 기사처럼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모를 당한 것이 몇 번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송 씨도 더욱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위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걸 티를 내지 못해 안달이니 말이죠. 하지만 부모 자식 사이이기 때문에 제대로 선을 긋기는 힘들었습니다. 송 씨 부부가 마음이 약하기도 했고 그래도 부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꾸만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송 씨의 어머니가 한 달간 입원을 했을 때도 송 씨가 퇴근 후에 왔다 갔다 하며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큰오빠는 안 온대요. 네 오빠들은 바쁘잖아. 새언니는요. 집에 있잖아요. 왜 한 번도 안 와요? 그러자 잠시 말문이 막힌 어머니. 옆에 있던 아버지가 역정을 냈습니다. 왜 네 엄마 아픈데 좀 와서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으냐?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오지 않는 아들들. 아들들에게는 주기만 하고 딸에게는 받기만 하는 부모님. 그래도 원이 너라도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래도 옛날 분들이라 그렇지. 아무리 딸이라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부모의 사랑을 바랐던 송 씨의 착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부탁이 있는데 무슨 부탁? 연희랑 주희 저녁에만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2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맘때쯤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집에서 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직장에 나가려고 친정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끝나고 송 씨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만 봐달라고 말이죠. 둘째가 어린이 몇 개월만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큰오빠네 자식들도 3년간 키워주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도 해볼 수가 있었죠. 내가 왜 걔들을 봐주냐? 어머니의 대답에 송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할 말을 잃어 넋을 놓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왜 손주하냐? 그리고 너는 나이든 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싶니? 선호랑 준호도 봐줬잖아요. 아니 그건 근데 박서방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일이 그 지경이면 노가다라도 해야지. 너한테 일하라 그래? 또 애꿎은 사위 탓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를 찾아온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뭘 기대하고 한 부탁인지 몰랐습니다. 늘 겪으면서도 이렇게 어머니를 찾는 걸 보니 아직 정신이 덜 든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아무나 하는 줄 아나? 그 말에 송 씨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둘째 오빠도 여전히 사업이 어려워서 아버지의 손 벌리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저도 오빠처럼 사업 자금 좀 보태주세요. 그러니 평소라면 하지도 않았을 말을 했습니다. 참 얘는 엉뚱한 데다가 돈을 달래? 너도 그러면 사돈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어딜 친정에 손을 벌려? 그 집도 참 웃긴다.
아들 하나 있는 거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그 말에 괜한 짓을 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부모라는 존재를 서서히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전도 못 찾고 돌아온 뒤에 송 씨는 일하며 애 키우며 몸이 부서져라 살았습니다. 남편도 하루에 4~5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일했고, 그렇게 2년쯤 지나자 남편이 하는 일이 무척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물고 살아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돈은 그렇게 쫓을 때는 가까워지질 않더니 이제는 돈이 송 씨 부부를 쫓았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니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고생하자 송 씨 부부는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척 좋은 집으로 말이죠. 계약하던 날 너무나 기쁘고 서글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 고생한 송 씨 부부에게는 무척 의미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사하고 애들도 좋은 교육시키고 앞으로는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송 씨의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는 무척 못마땅해했습니다. 너는 너만 잘 살면 그만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오빠 요즘 힘들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큰 집으로 이사 갔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녀? 자랑한 적 없어요. 너희도 참 너희다. 그렇게 돈 벌었으면 힘든 형제 도와줄 생각은 못하냐? 어이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사하는데 부모님에게서도 형제들에게서도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힘들 때도 도움을 요청하는 걸 매정하게 거절했던 것도 부모님이었고 말이죠. 그리고 너는 큰오빠네보다 큰 집에서 살고 싶니? 어떻게 동생이 돼서 오빠 길을 그렇게 죽여? 무슨 이런 논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들었지만 친자식이 집을 샀는데 부모가 배 아파할 수가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희 새언니가 전화 와서는 얼마나 하소연을 하든지 내가 민망해서 혼났다. 그냥 온 가족에게 송 씨 부부는 눈엣 가시인 듯 했습니다. 축하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저주라도 하는 듯한 말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왜 굳이 전화까지 해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지 속상했죠. 송 씨가 대꾸하지 않자 한참을 푸념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려온 말에 의하면 부모님이 살던 집에 대출을 받아서 큰오빠네가 이사를 했다고 한 듯 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일찍 발견해서 수술만 하면 괜찮을 거라잖아. 수술 잘못되면 어떡해? 그럴 리가 있어? 의사 선생님이 우리보다 잘 아시겠지. 걱정 말라고 하셨으니까. 당신은 아무 생각 말고 건강만 챙겨. 송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위험하진 않다고 했지만 사람 마음이 그런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송 씨는 서둘러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거봐.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항암을 몇 번 해야 하긴 하지만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싱겁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모님 오시기로 했어. 뭐, 왜? 당신이 말했어? 그럼 어떻게 연락을 안 드려? 다른 일도 아니고. 남편의 순수한 마음은 알겠지만 송 씨는 과연 부모님이 걱정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을 찾아온 부모님 무척 걱정스레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암 걸린 거를 숨길 수가 있어?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수술은 잘 됐다니? 네. 잘 됐어요.
걱정 마세요. 심장이 얼마나 덜컥하던지. 아휴. 그 소리에 송 씨는 잠시 마음이 뭉클했던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 걱정은 해주는구나 하고 말이죠. 건강 관리 잘해. 젊다고 막 그러지 말고. 네, 알겠어요. 남편은 송 씨의 심정을 알았는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도 10분이 지나지 않아 깨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김에 너한테 뭐 좀 물어봐야겠다. 뭘 말씀이세요? 그 외에 박서방 사업하는 거 있잖냐? 네,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있죠. 그러면 네 큰오빠랑 같이 동업 좀 하라 그래라. 네? 동업이요? 그래. 그래도 손윗사람이 그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동업하는 식으로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그러면 네 오빠 그렇게 둬. 자꾸만 뭐가 잘 안 된다는데 말이야. 걔가 날개만 달아주면 호를 날 수가 있는 앤데 아직 때를 못 만났잖아. 박서방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며. 그러면 한 짜리 내주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역시나 목적이 있으니 여기까지 찾아온 듯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자 송 씨의 어깨가 툭 내려앉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박서방이 무슨 사업하는지는 아세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업이 거기서 거기지. 이런 말씀 하실 거면 이만 돌아가세요. 뭐야? 너 돈 좀 벌었다고 그렇게 가족 등지고 사는 거 아니다. 박서방이 아니었으면 평생 우리 안 보고 살았을 거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잘 되면 다 나누고 살아야지. 이제는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암 걸려서 수술한 딸한테 한다는 말이 고작 아들 취직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저는 눈에 안 보이시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저한테 해준 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나 오빠들이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뭐? 너 시집은 공짜로 갔냐? 2천만 원이요? 그러면 제가 드린 월급은요? 전 제 돈 받은 거예요. 너 키워준 거는 생각 안 하냐? 이래서 딸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고 그러는 거야. 시집 가면 끝이거든. 딸이라고 구박하고 차별하고 그랬던 건 기억 안 하시죠?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드러내지는 말았어야죠. 아들 둘이나 있으면서 딸은 왜 낳았냐고 제가 물은 적 있죠.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딸인 줄 알았으면 안 낳았을 거라고 그러셨죠. 기억도 안 나는 말을 해? 얼른 가세요. 다시는 안 보고 살았으면 하네요. 송 씨는 남편을 불러서 부모님을 병실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남편 휴대폰으로도 부모님을 차단했습니다. 송 씨는 퇴원 후에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항암은 힘들었지만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부모는 잃었지만 송 씨의 인생에 그 뒤론 잘 되는 일뿐이었습니다. 건강도 되찾았고 남편의 사업은 더욱 잘 됐고 그만큼 아이들은 잘 교육시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의 일로 인해서 송 씨 가족은 함께 싱가폴로 가게 되었습니다. 최소 5년 정도는 있어야 할 거라는 말에 송 씨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곳에서 송 씨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에게 전화한 어머니가 조카를 유학 보내고 싶다며 송 씨의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송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죠. 그렇게 10년 넘게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가끔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가족 중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송 씨가 57세가 되었을 때였죠. 귀국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송 씨의 큰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치매 걸리신 건 아냐? 거동도 불편하고 아버지 혼자 돌보기 힘들어 하셔서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도와드리고 있다. 너도 한국 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식돌이 해야지. 자식돌이? 그래. 너도 어머니 딸 아냐? 그렇게 연 끊고 가서 나 몰라라 한 것도 세상에 없을 불효 아니냐? 이제라도 잘해. 아니, 나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아들들끼리 알아서 해. 뭐? 다른 자식 아니야? 그래? 자식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딸은 자식 아니더라. 그걸 지금 안 오빠가 신기하네. 송 씨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악몽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성물 같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 재산을 전부 받아갔으면 아들 둘이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었죠. 그게 상식이 아닌지 송 씨는 식구들이라면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작은 오빠, 새언니, 아버지 전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엄마 그러면 그렇게 둘 거야? 제가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치매가 심하지는 않지만 아버지 혼자 수발 들고 집안일까지 하려니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아픈 곳은 없었지만 아버지도 벌써 80 중반이었습니다. 힘에 붙일 만도 했죠. 하지만 그건 송 씨의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왜 엉뚱한 데다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들들한테 말씀하세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부탁을 하냐? 저는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 그러면 도움이라도 쓰게 돈이라도 붙여. 부모가 아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 자식이 암에 걸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부모도 있는데요, 뭘. 뭐야? 저는 이제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어요. 이런 매정한 것을 봤나?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눈물은 메마른 듯 흐르지 않았습니다. 송 씨가 남편과 함께 장례식에 가니 아버지는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았고 며느리들은 오히려 송 씨에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좀 잘 챙겨주라며 말이죠. 아버지 혼자 남았으니 이제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슬슬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송 씨가 나 몰라라 하자 며느리들은 골인한 듯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뭐라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재산 나눠달라는 소리를 할까봐 무서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아버지 좀 모셔라. 정말? 휴대폰 번호 또 바꾸게 하지 마. 지긋지긋하다.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만 말어. 우리도 고생 많았어. 장남의 무게를 네가 알아. 무슨 고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너 왜 그러는지 우리가 다 알아. 나라도 서운했을 거야. 아버지 모시는 대신에 너한테 지금 아버지 사시는 아파트 그거 줄게. 그 말에 송 씨는 우스운 말을 들었다는 듯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 담보로 돈 빌려서 오빠 큰 집으로 이사했던 거잖아. 그러자 큰오빠가 말을 멈췄습니다.
설마 모르는 줄 알고 그랬던 것인지 기가 막혔습니다. 참 사람 안 변한다 싶었습니다. 차별한 부모도 부모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다늙은 부모 부양하기 싫어서 사기를 치려는 행태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 집에 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런 집 열채를 줘도 싫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호흡을 해도 가슴에 돌덩이가 앉은 듯 답답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리고 송 씨는 모든 가족들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돌아가면서 오는 전화에 질려버렸습니다. 다시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도 신신당부를 해두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연 끊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이참에 제대로 정을 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흐르고 아버지가 송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화는 해도 직접 찾아온 적은 없었는데 몰골이 참 딱했습니다. 집은 처분해서 남은 돈으로 작은 집 구했다. 혼자 살 만한 원룸 같은 곳 말이야. 그래서 왜 찾아오신 거예요? 권택이랑 권호, 그놈 자식들이 참 못된 놈들이야. 그러면서 벼랑간 아들들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놈들한테 한 게 얼만데 말이야. 너는 알잖냐?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다 준 거. 뒷바라지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무도 부모를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어. 며느리들도 똑같아 악귀들이야. 네 엄마 아팠을 때도 말이야. 다들 요양원에 넣어야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요양원에서 네 엄마 눈 감았잖냐? 자세한 사정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었습니다. 딸이라고 많이 서운했지. 근데 옛날엔 다 그랬다. 아들이 대를 이어받는 거니까. 나 죽으면 제사 지내줄 것도 아들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네가 마음이 안 좋았다면 이제는 좀 풀어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러면서 이해를 강요하는 아버지를 송 씨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송 씨도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날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집안의 부품 정도로 생각했다는 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송 씨도 부모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깨달음이었죠. 이제 나는 너밖에 없다. 원희야.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 애비가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자식이 셋인데 자식 키우느라고 한평생 갔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말이 되냐? 돌아가세요. 한참을 하소연하던 아버지에게 송 씨가 무감하게 말했습니다. 원희야, 지난 일은 잊고 우리 잘 지내보자. 역시 딸이 최고잖냐? 안 그러냐? 나는 많은 거 안 바란다. 아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저한테. 원희야, 저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도 그만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박서방, 자식의 도리로 이러는 거 아니지 않나? 애들이 뭘 배우겠어? 아버지는 송 씨에게 말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옆에 서 있던 남편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했습니다. 애들이요? 아버지는 우리 애들 이름이나 아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입을 뻐끔뻐끔 하더니
끝내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거보세요. 손주 유학 책임지라면서 저한테 전화하셨던 분 답지 않네요. 만약 경제적으로 힘드신 거면 아들들에게 줬던 거 도로 가져오세요. 만약 자식이 그리우신 거라고 하더라도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한 번 더 찾아오시면 이사를 가던지 다시 이민 갈 거니까. 다시는 괜한 발걸음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힘없는 노인네를 집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남편은 마음이 불편한지 자꾸만 현관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건 그래도 경제적으로라도 조금 도움을 드리면 어때? 당신 마음도 안 편할 거고. 멀쩡한 아들들이 있는데 내가 왜? 당신은 지난 세월 다 잊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러자 남편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도 부모다워야 부모인 거야. 피만 섞였다고 다 부모 아니야? 더는 생각하지 말자.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때 볼 거야. 송 씨의 단호한 말에 남편도 더는 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아버지를 쫓아낸